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주제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에는 소통이 없고 신뢰가 없고요. 경험이 없습니다. 당원 동지들은 배신해도 되는 겁니까? 20년 동안 키웠던 은혜에 대해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이것을 배신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의 기본은 신의입니다. 국가와 국민과 대통령하고의 신의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정인을 위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아무리 공한증에 시달린다 해도 협박과 분열의 정치는 안 됩니다. 당원과 국민에 대한 공포 마케팅입니다. 네, 난 진짜 진심을 다해 뛰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SNS에 한동훈 후보가 글을 올렸는데 사진들이 의미심장합니다.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를 지원 유세했을 때 사진을 함께 올렸더라고요. 영어로 하면 give and take. 형님, 누님 도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번에는 잊으셨습니까? 예. 도와주세요. 이건 예.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원팀, 협력, 한마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본인으로서는 지난 총선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더불어서 사실 지역에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현장에 와주기를 정말 SOS를 많이 쳤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의 그 마음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을 통해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난타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그때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정정당당하게 한번 좀 싸울 수 있도록 했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을 인천 계양구에 공천을 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겠다라는 그 키워드 아마 특히 원희룡 전 장관에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그 사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100마디 말로 내가 대응하기보다는 이 사진 좀 보시라. 이때 그러지 않았느냐. 그 기억을 좀 떠올리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봐라.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지금 또 전당대회 나와서 또 윤심팔이 할 거냐. 이번 총선 때 왜 졌냐. 이걸 이제 상기시키는 겁니다. 예. 결국엔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또 윤심팔이는 살 수 없으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본인의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다시 또 윤심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어떤 프레임에서 나오란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을 돌이켜보면 나경원 의원은 당선이 됐지만 원희룡 후보는 낙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108석 얻은 국민의힘이 과연 나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희룡 장관께서 당시에 이제 돌덩이를 이재명 대표라고 얘기했는데 돌덩이는 따지고 보면은 국민의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보수를 재건하자라는 말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또 SNS의 사진이 아닐까 그렇게 네. 평가합니다. 앞서도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총선 때는 백허그까지 했던 대학 선후배 한동훈 후보, 원희룡 후보. 그런데 지금은 뭐 적으로 만나게 됐잖아요. 원희룡 후보가 선거 한두 번 해본 사람 아닌데 이런 전략 짰을 땐 또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 선거는 예. 70%가 구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나머지가 선거 캠페인 인물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현재의 그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구도가 이른바 친윤 대 비윤의 어떤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어떤 당원들로부터의 어떤 조직표를 가져오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적 포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뭐 원희룡, 한동훈 그리고 나경원 그 지금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다 서울법대 선후배 다 사실은 사석에서는 굉장히 친한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총선 같은 경우에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정말 한 몸 한 뜻으로 해서 지금 총선의 대표적인 장수였던 것인데 예. 공천은 공천이고 당권은 당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선거에 해서 필승 전략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의힘을 비롯한 어떤 어떻게 보면 그 잠재적인 국민의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당권 경쟁이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비판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기는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당권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정책 경쟁이 아니고 누구와의 친소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줄 세우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적지 않은 부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한동훈, 원희룡 후보가 대립하는 그 부분에서는 총선 직후 있었던 딤섬 회동의 진실도 좀 공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지금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그때 나랑 딤섬 먹으면서 안 나올 것처럼 얘기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한동훈 후보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왜 말 지어내냐 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희룡 그 후보가 좀 궁색하긴 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나올까 말까 결심하기 전에 안 나왔다고 하든 나온다고 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현재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과거에 내가 나오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현재 출마를 해버리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 얘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예를 들면 제가 한동훈 후보의 편을 들은 것도 아니라 둘 다 이제 이렇게 그 말싸움을 하는 거 보면 되게 유치하잖아요. 결국에는 유치한 장난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어떤 뭐 국민의힘의 어떤 미래 비전을 한다고. 저걸 갖고 뭐 대질 신문을 할 수도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다음에 예. 보면 나경원 후보나 그러면 윤상현 후보한테 물어보세요. 원희룡 장관 나올 때 어떻게 무슨 얘기했습니까? 안 나오고 나 도와준다고 해놓고서 나왔다. 예. 그러면 또 원희룡 후보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를 이제 저는 민주당에 있지만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유치한 장난 같잖아요. 예. 안 나온다 해놓고 왜 나왔어? 예. 아무 의미 없잖아요. 지금 나와서 싸우니까 어떤 비전으로 선택을 받을지를 갖고 싸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전당대회라는 것들이 같은 안에서 동지끼리 싸우기 때문에 예. 너무 험한 말들이 오가면은 이거 너무 과열된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링에 올라가면 형하고 동생 간에도 글러브 끼면 때려야죠. 그래야 이겨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격한 말들이 있지만 결국에 지금 오가는 말들을 보면 누워서 침뱉기다. 예, 뭐 분열의 정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하나 속살이 다 나와요. 그러면 솔직히 털어서 먼지 안 남은 사람이 없을 텐데 예. 제가 봐서는 원희룡 후보가 좀 불리해요. 왜냐하면 국힘에서 정치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 후보 자체는 이제 새 거예요. 예. 그러니까 털 게 별로 없다는 측면에서는 굳이 저런 식으로 유치한 어떤 말장난보다는 조금 더 각에서고 무게 있는 그런 좀 중진의원다운 공격 포인트를 잡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좀 조언을 드립니다. 지금 뭐 출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하고는 워낙 맞지가 않아가지고 아니 몇 달 전에 저랬던 사람들이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설마 뭐 약속 대련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죠. 예. 한마디로 그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다. 뭐 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물론 당권과 또 대권은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당면 과제는 7월 23일에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 이런 부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도 지금 뭐 이른바 한동훈파, 원희룡파, 나경원파, 예. 윤상현파 굉장히 나뉘는 이런 상황 예.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배신자네 아니면은 뭐 서로 뭐 공안증이네 이런 언어 폭탄을 지금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어떤 그 당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 분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점점 예. 커져서 사실 신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바가 별로 아닐 수 신나진 없습니다. 않습니다. 신나진 않습니다. 눈이 좀 부끄러워요. 네. 예.
어쨌든 한동훈은 배신자다. 이렇게 다른 후보들이 공세를 펼치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경원 대표님은 그때는 일종의 학폭의 피해자셨는데 지금 학폭의 가해자 쪽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아주 안타깝습니다. 진짜 배신은 정권을 잃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정권을 잃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변화가 필요합니다. 민심에 따르는 게 필요합니다. 민심이 정답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걸 해내야지. 그럼 오히려 이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이 대단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를 해야 된다. 민심에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이라도 쳐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세 분들은 오히려 더 똘똘 뭉치고 더 응축되고 더 쪼그라들더라도 응축되고 가드를 올리고 그냥 밖에서 민심이 문매를 줘도 견뎌보자라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나경원 후보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학폭의 피해자였는데 그거 잘못됐다 그러더니 지금은 또 가해자 편에 선 거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점점 뭐 국민의힘의 어떤 전당대회를 폄할 생각도 없고요. 예. 그냥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평론가 입장에서는 그 나경원, 원희룡 후보 두 분이 좀 이렇게 공격 포인트가 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먹은 거거든요.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지 않았냐, 예. 학폭당했다. 또 아픔을 도려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잊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분 상당히 말도 빠르지만 사람 마음 후벼 파는 깐죽거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점 더 말싸움을 걸게 되면 그 두 이제 중진 의원들이 예. 손해를 본 공산이 크다. 말로 못 이긴다. 말로 못 이겨요. 그래서 예. 제가 봐서는 나경원 후보의 이제 가해자 학폭 논란의 비유 자체는 굉장히 오늘 뼈 아팠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드를 올리고 민심의 문매를 견뎌내겠다라는 말은 윤심파리를 이제 그만해라. 윤심파리 하다가는 우리 당 망한다라는 말을 돌려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 지금 오늘 한동훈 그 말하자면 그 초짜라고 하나요? 네. 뭐 정치 초년생이라고 예. 이제 비난을 하는 예. 이 중진 의원들한테 한 방을 주잖아요. 뭐라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 자체가 배신자 프레임이나 아니면 어떤 그 정치 경력이 없음으로 다가서기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그 정치 경험과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공의 비전을 가지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눌러서 좀 그런 말하자면 내공의 프레임으로 좀 이렇게 견주는 것들이 훨씬 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품격을 높이는 길이다. 좀 그런 조언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본인의 상황을 그러니까 나는 학폭을 당하고 있다고 이제 비유를 한 건데 일종의 뭐 추정을 해보면 이른바 한동훈 왕따 전략, 왕따도 학폭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검찰에 있을 때 이른바 조선 제1검 웃으면서 탈탈 털린다라고 예. 얘기할 만큼 어떤 언변이라든가 어떤 수사 역량이 뛰어났던 그 모습을 정책에 와서도 일정 부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지금 그 한동훈 대 비한동훈 전략으로 봤을 때에 다른 그 나경원 후보라든가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신자 프레임에 계속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피해자이고 더불어서 이와 같은 협박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프레임 자체를 달리 가는 것이죠. 결국 지금 2등 전략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1등에 대해서 계속 배신자다 이런 어떤 비판 전략으로 가는 것이지만 우리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책 경쟁으로 일단 가겠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 있어서의 민의 자체는 당정간의 일체보다는 당정간의 할 말은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국민의 여론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당이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어떤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계속 나아간다라는 점에서는 결국 그 1등으로서의 1등 전략을 앞으로 계속 끌어간다는 그런 프레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배신자 프레임에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한 방을 놓았는 것이 바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나경원 그 후보에 대한 이 본인이 학폭 피해자였다. 왜 지금 가해자를 하느냐. 이걸로 해서 2등으로서의 어떤 1등에 대한 어떤 폄하 프레임을 깨버리는 그런 구도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한동훈 후보 가는 데마다 홍준표 시장도 안 만나주고 이철호 지사도 안 만나주고 네. 뭐 장제원 전 의원 안 측도 좀 안 만나준다고 그러고 예. 그렇게 되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 표심이 어떻게 될까요? 뭐 저런 후보가 되면 당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할까요? 아니면 동정표가 좀 몰릴까요? 저는 동정표 플러스요. 예. 한동훈 후보에게
뭔가 좀 개혁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뭐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장재원 의원은 이제 또 부산의 맹주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예. 전직 의원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의 어떤 지역의 맹주의 이미지를 그분들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자주 만나서 뭔가 타협함으로써 표를 얻으려는 전형적인 구태 정치의 어떤 그 선거운동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자체를 본인들 스스로 그 지역 맹주들이 차단함으로써 한동훈 후보 자체는 지역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당원들 만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이 최선을 다했지만 뭔가 왕따 당하는 느낌에서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 정치에 오랫동안 군림시켰던 사람들이 정치 초년생을 박대해줄 수 있어? 이런 동정론이 더 크다고 보고요. 예. 저는 이제 저는 이제 뭐 너네 얘기지만 한동훈 후보에게 민주당원이냐? 이게 좌파 이미지를 예. 뭐 이제 그쪽 예. 입장에서는 씌우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민주당원이면 최혜병 특검을 말로만 하지 않죠. 말하자면 그 캠프에 있는 현역 의원이 있잖아요. 장동 의원 등등. 바로 최혜병 특검을 발의하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얘기하죠. 이 정도는 돼야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원인 것인데 결국에는 지금 번지수들이 결국에는 그 어대한이라는 분위기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래 보입니다. 지금 뭐 어대한도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이뇨한 의원,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뇨한 의원이 어대한 이거 믿지 말아라. 90% 깨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론조사 다 믿으세요? 40%가 경북에서 결정돼요.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뭐 경남은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뭐 예. 지금 여론조사 뒤집힐 가능성이 한 90%는 된 것 같아요. 네, 여론조사가 뒤집힌다 그랬는데 여론조사 결과도 같이 저희가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 선호 후보 여론조사 결과 저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그 여론조사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여론조사를 눈여겨봐야 되겠죠. 한동훈 후보가 55%, 그러니까 절반을 넘습니다. 이 결과대로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결선 투표를 안 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데 이뇨한 의원은 이거 뒤집힐 가능성이 90%다. 이 90%는 무슨 근거로 산출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뇨한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일단 일반 총선과 달리 이 그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조직표가 그 어떤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TK나 PK에서의 어떤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철우 지사님이나 아니면은 홍준표 시장님의 어떤 그 의견은 당원들한테 마음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아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뇨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TK나 PK의 당심은 지금 현재의 어떤 여론조사와 다를 것이다라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바닥 민심은 지금 나와 있는 표심과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저도 느끼는데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저도 제 고향에 대구 경북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쭉 만나봤더니만 여전히 이른바 지난 총선 과정에서의 한동훈 현상, 한동훈 신드롬이 있을 정도로 마치 대선 후보가 현장에 왔을 정도의 어떤 열기가 느껴졌던 그런 느낌이 좀 적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공정 경쟁을 했을 때 과연 그 당심의 어떤 표가 어디로 갈지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나오는 여론조사의 결과의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흐름이 한 달 내에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저 또한 이런 큰 흐름, 한동훈 현상의 흐름이 여전히 좀 크게 흐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뭐 선거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고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TK 아무래도 당원이 많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TK 당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홍준표 시장이 지금 뭐 만나지도 않고 있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뭐 계속 만나려는 노력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원래 정치적으로는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상고처리라도 해서. 왜냐하면 선거에 나온 후보로서 당연히 해야 될 덕목이긴 한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원들을 무슨 창고에다가 보관해놓고 꺼내서 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럴 힘은 없습니까?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의 시장일 뿐이지 본인이 지금 대구에 내에서 어떤 지역 의원들을
뭐 다 포섭을 한다거나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대구 쪽에 이제 취재를 해보면 그냥 난윤 밤하냐라고 낮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친윤계요. 예. 밤에는 한동훈 이런 식으로 이제 갈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여야 막론하고요. 이제 지역의 맹주가 당원들, 책임 당원들, 권리 당원들을 주물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안 찾아갈 공산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들었으면 최소한 예를 갖추면서 직접 전화도 좀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박대를 당하더라도 그런 모습도 자꾸 보여주면 예. 본인의 몸값을 높이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는 한동훈 후보는 박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 찾아보는 그런 선거 전략을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자꾸 한동훈 후보를 편을 든 것 같은 예. 느낌인데 예. 편이 아니라 예. 이제 좀 객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 그게 선거 전략에는 맞는 거예요. 예. 뭐 일각에서는 언론 보도 보면 홍준표 시장이 자신을 배신한 의원을 통해서 전화를 했다는 게 더 화가 났다. 이렇게도 전해지고 있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직접 전화를 한다면 홍준표 시장이 그때는 거절을 못할 것 같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이미 한번 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했는데 예. 홍준표 그 시장께서 모르는 전화가 와서 안 받았다라고 아. 얘기를 했었습니다. 번호 저장이 안 돼요. 번호 저장 자체를 안 해놨다라는 예. 것인데 이번에도 문자를 먼저 드리고 직접 전화를 하면은 물론 뭐 그 홍준표 시장께서 받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예.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시장이나 아니면 이철우 경북 그 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예. 약간 정치적 맥락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앞으로의 어떤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예컨대 이제 그 여론의 흐름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직접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럴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번 그 당 대표는 2년 뒤에 어떤 지방선거에 공천권이 없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 전혀 어떤 그 공천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못 미치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 미래나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지지의 흐름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TK, PK 지역에 있는 방백들과의 미팅도 가능할 것으로 좀 예측을 예. 합니다. 원희룡 대 한동훈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원희룡 후보가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한동훈은 민주당 당원인가? 이런 글을 오늘 SNS에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설전이 벌어진 건지 저희가 SNS 내용을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먼저 한동훈 후보가 축제로 만들자 이런 글을 먼저 올렸습니다. 전당대회를 미래를 보여주는 정정당당한 축제로 만들자. 최대한 많은 당원들과 국민이 참여해야 이번 전당대회를 미래를 향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썼더니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 당원인가? 충격적이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국민의힘 당원인지 민주당의 당원인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반격을 가했습니다. 지금이 축제할 때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지금 한동훈 후보가 했던 그래픽을 보시면 그 어느 당의 그 전당대회의 어떤 취지를 설명하는 모든 거에 해당합니다. 모두 국민과 봐보세요. 당원과 국민이 참여해 이번 전당대회를 미래를 하는 반전의 계기로 만들자. 축제로 만들자. 민주당도 늘 그렇게 얘기해요. 국민의힘, 뭐 새누리당, 뭐 정의당, 진보당 전당대회 하면 당연히 국민과 당원의 축제로 하자고 그러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 자체를 원희룡 후보 자체가 이게 무슨 민주당원인가 조금 안 맞아요. 예를 들어 저기에 뭐 최혜병 특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 맞추자라는 부분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민주당원인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한동훈 후보 자체가 민주당원이 되려면 자격 요건이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혜병 특검에 대한 진정성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지켜주겠다라는 발언 등등등을 보면 민주당원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민주당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좀 원희룡 후보 자체가 굉장히 영민하신 분인데 급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단 이런 여러 가지 공격들은 이번 주에 나올 여론조사에 어떻게 배신자 프레임이 반영되는가를 지켜보기 위해서 그냥 두서없이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금요일 정도나 예. 이번 주말을 넘긴 여론조사가 과연 이 배신자 프레임과 민주당이라는 그쪽 진보 측의 어떤 이념 프레임이 예. 통한다면
아마 이 당원에서의 어떤 그 지금 오늘 봤던 이런 추이가 출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속화되는 것이고 예. 안 먹히면 다시 이제 프레임 전환하겠죠. 예. 네. 어쨌든 한동훈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원희룡 후보께서 2018년에 무소속으로 탈당하신 상태에서 제주지사에 나오셨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마칠 생각입니다. 다만 혹시 당명이 개정된다면 이름은 바뀔 수 있겠죠. 그렇지만 원희룡 후보처럼 탈당해서 입당하고 그런 다음에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다시는 그러한 우리 그 흑 역사를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저는 경험에서 나오는 쓰라린 반성과 역사적인 학습을 갖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배나 동지들, 경험자들이 이야기하면 그걸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고요. 저랑 머리 맞대고 지금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지난 과거의 많은 그 뒷이야기들도 좀 듣고 조금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말 한마디도 지려고 안 하는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리더로서는 말로 이기면 사람은 잃습니다. 토론을 이기고 동지를 잃는 경우가 정치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져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네.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 간다고까지 말한 사람이 나한테 무슨 배신이란 얘기를 하냐 이렇게 오늘 크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원희룡 전 장관의 이른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은 쉽게 되치기 당할 수가 있는 위험이 있는 양날의 칼인 것이죠. 사실 지금 계속 지금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그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배신자 프레임을 걸고 있지만 그건 좀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2018년에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그 출마를 했고 가까스로 어떻게 보면은 그 제주도지사에 당선돼서 컴백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내면은 그럼 배신자는 누구냐라는 이런 부분이 지적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1차원적으로 접근하다가는 쉽게 대침을 당하는 이런 전략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저거 대해서는 몰랐던 분들도 다 알게 됐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오히려 더 알게 됐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플러스 점수를 얻은 것이 아니고 원희룡 전 장관이 진짜 그랬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후폭풍이 있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말씀드렸듯이 그 마치 민주당이라고 했지만 정정당당한 축제, 최대한 많은 당원들과 국민이 참여해서 전당대회를 하자. 그래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자. 그러므로 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아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어떤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뭐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원희룡 그 캠프 같은 경우에 다시 모여서 본인들의 메시지의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되치기 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건데 원희룡 후보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선배들이 얘기를 하면 좀 귀 기울여 들어야지.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는 스타일이 있더라 한동훈 후보. 이런 거 문제다. 이렇게 또 태도를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요 당황했어요. 18년 본인의 말하자면 흑역사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했고 탈당을 했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게 배신의 정치의 가장 핵심이고 저는 한동훈 후보 자체가 좀 손속에 정을 뒀다고 봐요. 그래도 대학 선배고 하니까 유승민의 배신과 원희룡의 배신은 같다. 라고 하면 이퀄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냥 팩트만 체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지금 말씀하는 거 보면 꼬이잖아요. 말이. 뭐 선배 얘기 나오면 꼰대 정치의 전형이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뭐 배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스탠스가 꼬이면서 본인이 꼰대라는 걸 인증해 버렸고 그 다음에 말에서 지지 않으려고 했다. 저는 원희룡 후보 자체도 말에서 지지 않으려고 했던 아주 대표적인 분이죠. 그런데 원희룡 후보 자체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말하다가 안 지르려고 라디오 생방송에서 화내고 소리치고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 전력이 있는 걸 따졌을 때는 왜 이렇게 흑역사를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봐보세요. 본인이 자초한 거라니까요. 원희룡 후보 자체가 자초한 거기 때문에 잘 구도를 이렇게 말꼬리를 잡고 어떤 그 프레임을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저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정말 선배로서 하나하나 국민의힘이나 보수에 대한 거를 가리키면서 들어가는 그런 좀 단계적이고 품격 있는 공격들이 훨씬 더 한동훈 후보를 아프게 할 것이다.
라는 좀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것이지 계속 말장난으로 들어가면 본인도 손해를 볼 것이라고 저는 예.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원희룡 그 전 장관의 뭐 편을 든다기보다는 예.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원희룡 장관이 2018년에 탈당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제주지사에 당선될 수가 있었을까요? 결국 그 당시에 있어서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렇게 해서 당선된 다음에 국민의힘에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당대표까지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에 대한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한 호소는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전략적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그 배신의 정치라고 하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정부의 승리를 위한 어떤 전략적 선택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고민과 서로에 대한 전략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이 어떤 그 했던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그 배신자 프레임을 가는 것은 오히려 말씀드렸듯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서로의 전략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리고 다음번에 어떤 그 보수 우파의 어떤 집권 가능성 이런 부분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그 방향이 이번 전당대회에 마땅히 어떤 후보자들이 얘기해야 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문득 생각난 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는 거는 문제다라는 건 민주당도 지적한 거 아닙니까?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긴 정치람에 합니까? 있어서 예. 한동훈 후보도 아직 정치 초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미지 자체가 말을 정말 빠르게 하고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말을 빠르게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내용 자체는 들을 게 별로 없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치라는 것은 한 박자 한 템포를 쉬고 얘기하는 것들이 가장 정치다운 언어다. 예. 바로바로 나오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말로 이기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행동이 늦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원희룡 후보의 조언이 맞을 수는 있으나 현재 전당대회에서 말로 이기는 것이지 그러면 뭘로 이깁니까? 그래서 후배라고 해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런 전제들은 원희룡 후보가 꼰대임을 인증했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이고 예. 자꾸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객관적인 측면에서 예. 분석하는 것이지 예. 한동훈 후보의 편을 드는 그런 오해가 예. 있을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는 예. 그런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이런 대립각 구도 속에 있는 분이 나경원 후보잖아요. 마음이 어느 쪽인 거예요? 사실 서로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 그 1등 전략으로는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후보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서가고 있다 보니까 예. 2, 3등이 합종 연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동훈을 뛰어넘는 건 아니야 그런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건 나경원 후보건 그런 부분을 아예 원천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현재 결국 그 현재 구도를 봤을 때 과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차에서 과반을 넘을 수 있느냐. 예. 그 과반을 넘지 못했다고 했을 경우에 나경원 후보의 선택은 무엇인 것이냐. 예. 이거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현재로서는 뭐라고 단정할 수 없죠. 한마디로 예. 원희룡에게 표를 몰아줄 것인지 예. 아니면 오히려 예상과 달리 한동훈과 손을 잡을 것인지 예. 지금으로서는 예. 결국 오히려 변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것이 예.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달 사이에 쭉 올라간다. 그러면은 윤심이 있는 곳에 나심이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 쪽으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차기를 바라보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심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나심이라고 나심. 했습니다. 나심이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나심은 분명코 본인 스스로에게는 있을 것 같아요. 저 그 누구에게도 이번에는 줄을 안 썼다고 봅니다. 내심 이게 원희룡 장관과의 어떤 합종연행을 통해서 결선까지 이르는 어떤 하나의 좀 말하자면 불쏘시개 역할까지 전락이 됐지만 친윤에서는 그런 전략을 짰죠. 나경원 후보가 갖고 있는 당원들의 지지세, 원희룡 후보가 갖고 있는 한동훈 후보와 겹치는 여러 가지 지지세를 합쳐서 결선을 가겠다고 하는데 나경원 후보는 제가 봐서는 그냥 혼자 독주를 하고 나서요. 본인의 정치적으로 가장 뛰어난 곳에 본인의 손길을 내밀지 않을까. 그래 판단합니다. 예. 어쨌든 3대1 구도가 되어버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흥미진진한 상황인데요. 신경전이 앞으로 더 가열될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を잠시 보겠습니다. 매우 유감이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감이다. 뭐 입장을 뭐 바꾼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냥 좀 진화에 나서신 것 같아요. 본인 성격에 본인은 이제 의장으로서 마지막 모든 정치의 어떤 임기를 마치고 회고록을 통해서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는데 이게 이제 뭐 자세히 상세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어떤 소견을 갖고 있을 때 의외로 놀랐다. 이런 일각의 뭐 극우 유튜브들이 주장하는 바들을 생각하면서 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더라 놀랬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아주 섬세한 것들은 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고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곡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 나의 회고록이 그리고 나의 정치를 끝내는 입장에서는 아 이거 여기까지 더 휘말리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매우 유감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말에 대해서 더 이상 이래저래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되는 게 김진표 전 의장한테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여러 곳에서 전화가 갔을 겁니다. 예. 아마 뭐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인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안을 고려한 메시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이거 책 홍보한 거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유감이다 뭐 이런 말로 덮일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고 상당히 좀 민감한 소재이기 때문에 파장은 좀 계속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결국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신 김진표 전 국회의장님한테 유감인 것이죠. 그리고 유감이라고 한 것 자체가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소외지. 지금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사과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그 언급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책은 많이 팔리겠습니다만 국정 제2인자로서 사실 그 사퇴했던 그 사퇴의 변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 달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그 회고록을 냈다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솔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실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얘기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문제가 더 큰 어떤 정치적 이슈로 어떤 그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즉각적으로 나름대로 유감스럽다 표명한 것은 나름대로 시적절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하면 오히려 유감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초판이 나오고 재판 나오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한 예.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회고록 파장이 뭐 간단치 않은 게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이 회고록 파문 이후에 급증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70만 명 돌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 봐서는 100만까지는 갈 것 같아요. 지금 서버가 터져가지고 서버를 마련해야만 이 청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는 것이죠. 지금 현재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 자체는요. 159명의 이 안타까운 젊은 청춘들의 죽음 속에서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아주 여실히 드러나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국민들의 속이 터져버린 것 같아요. 진짜 참아왔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보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했었죠. 예. 최근에는 뭐 여야 합의를 했다지만 거부했었고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면담 요구한 거 한 번도 안 만났죠.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 대통령께서 김진표 전 의장에게 했던 이 말하자면 독대 과정에서 나온 말을 국민은 믿지 않을까요? 믿을까요? 믿음이 더 큽니다. 아, 그럴만 했구나. 왜 이랬는지를 알겠어 라면서 무릎을 치면서 지금 화가 나서 결국에는 국민청원에 계속해서 탄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속해서 이 어떤 그쪽에다가 의견을 표출하는 것인데 저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해서도 안 되고요.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될 시점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들어보시죠. 드디어 국회에 국민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해달라고 하는 국민의 청원입니다. 국회에는 국민들이 청원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청원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약 80만 명이 현재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여러분, 청원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제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이 상황에서 회고록 논란까지 이제 불거지면서 좀 불을 지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서영주 소장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지금 대통령이 매듭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방적인 지금 김진표 전 의장의 발언을 가지고 예.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실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그와 달리 그 사안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 원칙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까지 사실 또 탄핵을 얘기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느 도단인데요. 이 부분은 벌써 수사를 다 명확하게 다 했고 법원의 판결까지 지금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 김진표 의장의 책 하나를 가지고 탄핵 얘기한다는 사실 자체가 대선 불복 프레임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 한번 진행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진행했다가 한나라당이 괴멸적 상황을 맞이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지금까지도 배신자의 프레임에 다 있기 때문에 정치적 어젠다로서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거리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더 이상 나갈 가능성은 전 현저히 낮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오늘 뭐 국회에서 정무위도 있으니까요. 정무위에서 얘기가 또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